중국이 전 세계에서 보면 최근에 그 뭐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 백만장자들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계속 빠져나가고 하느냐 이런 걸 이제 그 발표한 자료인데 보니까 전 세계 가장 백만장자가 많이 나가는 나라가 단연코 중국이고 네. 두 번째 2등이 인도더라고요. 네. 세 번째가 영국이고 두 번째가 영국인가? 어쨌든 첫 번째는 중국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영국, 인도예요. 네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다는 거고 네. 사실은 4등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요. 예. 중국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인적인 자원도 나가고요. 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나가는 방법이 지금처럼 백만장자도 나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 자꾸 한국으로 자꾸 돌아오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우리 직접 투자도 보면요. 중국도 지금 들어오는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난해 뭐 비해서 뭐 3분의 1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나가는 게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직접 투자,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우리나라도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그 직접 투자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 직접 투자 비율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하는 게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직접 투자보다 거의 2.5배, 3배 많아요.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설비 투자나 R&D 투자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직접 투자 형태도 그렇죠. 백만장자들도 빠져나가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 두 가지잖아요. 직접 투자가 간접 투자. 간접 투자하면 그 속에 보면 채권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식인데 주식도 요즘 또 다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부동산 중국을 투자도 받아보면 빨리 우리나라도 걱정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네. 항상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심각하다. 이제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이 한국 경제 욕심이 많으신데 한국 경제를 아니, 중간중간 말씀 다 하셔서 네, 정작 한국 경제 편에서는 한국 경제 얘기를 못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할 됩니다만 거 엄청 많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배경, 인구의 이동, 돈의 이동에는 또 미국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SK 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그 차로 달려도 끝을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LG전자 있고요. 현대기아차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만 제가 거론했지만 글로벌 기업들, 뭐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다 미국에 집중되고 있는데 법인세를 제로화하고 강력한 그 IRA 같은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국으로 돈의 유입, 중국으로의 기술 인재 유입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일단 지금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24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미국 경제를 한번 규명해보고 그리고 하반기를 좀 전망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사실 지난해 이제 미국 경제를 전망할 때는 적어도 올해 전반기나 후반기에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갈 거다. 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많은 그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드랜딩으로 전망하셨던 거예요. 하드랜딩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높다. 이제 네.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런 경험에서도 보면 네.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맞습니다. 그랬고 계속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상황이 여러 가지 나쁘다. 왜냐하면 버블 상태가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이 가격 전반적인 종합 그 지수가 많이 이제 상승했고 또 실제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특히 이제 CRE 쪽에서 우리 커머셜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한 요인이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곧 터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이제 오래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 버티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요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을 보면 미국 연준이 너무 늦게 이제 긴축 정책으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금리를 0.25에서 이제 막 빨리 올려서 22년 말 되면 4.0까지 올렸다가 이제 그 다음에 23년 되니까 이제 그게 5.5까지 이렇게 막 끌어올렸지만 양적 긴축도 이제 비슷한 시점부터 이제 하긴 시작했는데 양적 긴축은 예전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그동안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풀려 있는 그 돈이 있잖아요. 네.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 연준 그 대체 대조표를 보면 갖고 있는 자산이 한 4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8.9조 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5조 달러만큼 이렇게 채권을 갖다가 산 거예요. 네. 주로 장기적 국채라든가 MBS라든가 샀는데 그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갖고 있던 걸 갖다가 이제 만기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금씩 팔아 나갔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9조에서 제 기억에는 한 7조 남짓까지밖에 안 떨어졌어요. 제가 아까 네.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4조 달러 있었다. 네. 그만큼 그 유동성이 장기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정 정책인데 재정 정책을 보면 지난해에도 계속 1.7조 달러인가요? 그만큼 계속 재정 적자를 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연방 부채가 34조 달러인가 35조 달러가 지금 막 접근하고 있는데 1.7조 달러 올해도 아마 1.6조 달러 정도 제 생각에는 적자를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크냐면요. 물론 코로나 직후보다는 적어졌지만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황이 나빠졌잖아요. 네. 그때 그 연방정부 적자 폭이 그 당시에 1.5조 달러가 채 안 됐어요. 그보다 더 많이 적자를 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올해 선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해가지고 뭐 그렇게도 하고 여러 보조금 주는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막 선심 정책을 막 쓰니까 돈이 많이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통화 정책도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은 데다가 재정 정책은 도리어 확장적인 지금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 충분히 안 잡히고 경기는 경기대로 좋고 고용시장 고용시장대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상황이 여태까지 굉장히 좋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서서히 얘가 결국은 경기 침체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다. 뭐 제 생각에는 물가가 뭐 지금 조금씩 뭐 내려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CPI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3%대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인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전망한다고 하면서 희망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곧 뭐 기준금리를 뭐 곧 다시 또 뭐 낮출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 올리는데 그 미국의 시장 참가자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제가 그때 똑똑히 기억을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연말까지 기준금리 얼마 올릴 거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2%대까지 갈까 말까 그래요. 0.25에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2%밖에 안 가겠냐. 이 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9%가 올랐는데 훨씬 더 많이 과감하게 잡을 때까지 나 같으면 더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2년 말에 4%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올해 뭐 9월에 뭐 한번 뭐 이거 갖다 낮추고 한 번 더 낮추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네. 그럼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예.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다 틀렸는데 계속 자기들 희망사항만 얘기했지 언제 전망을 확실히 했느냐.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다못해 연준이 하는 얘기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롬 파월 그 의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21년 말까지 계속 뭐 물가 상승률 이러고 막 보면 이미 6, 7%다 됐는데 이게 뭐 트랜지토리하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 그대로 믿으시면서 우리 투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금방 금리 낮추겠네.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24년 상반기까지의 미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견조하게 흐름이 지속됐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 네. 그렇게 셀 줄 몰랐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가 좀 강하긴 강할 텐데 점차 경기 침체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말씀하셨고. 금리를 낮출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저는. 저라면 네. 안 낮춘다. 네, 그 좋습니다. 말씀까지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대질문이 좀 생기는데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통상 미국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장률까지 연간 기준으로 기록할 거라고 혹시 생각을 근데 하십니까?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렇고요. 네. 직전까지 그야말로 골디락스예요, 다. 네.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요, 다. 네. 연준도 막 터지기 직전까지 경기 괜찮다고 그래요.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다 툭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뭐 그 시장 참가자들도 지금 막 골딜락스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환호하다 툭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 이론적으로도 보면 물가를 잡으려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 쓰고 긴축적인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물가를 잡히는데 물가를 잡히려면 결국 그 속에서 뭐가 되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고 고용 시장은 나빠져야 돼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고요. 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게 돼야지만 그러니까 골딜락스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잡으려면 네. 근데 갑자기 뭐 외부에서 뭐 엄청나게 뭐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완전히 평화 상태가 돼가지고 중동에서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원유도 가격도 훅 떨어지고 뭐 식량 가격도 떨어지고 뭐 기후 위기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세상이 완전 평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공급 측에서 막 원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물가 잡히고 경제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나빠지면 나빠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좀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빠지느냐, 이제 급격하게 나빠지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역사적인 경험에서 보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화를 갖다가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고 또 재정정책은 반대로 뭐 완전히 팽창적인 이러한 정책을 써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요새 뭐 AI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동의해요. 판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것도 상당 부분 끌고 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도 한번 보셔요. 과거도 한번 보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 직전까지도 그때도 멀쩡했거든요. 그때도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때였어요. 그때는 2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돼 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라디오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막 철도는 막 미국 같은 전역으로 막 깔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이랬어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는 당연히 있었고 생산성도 더 높아졌고요. 다만 거기에 모두 열광해서 과잉 투자가 일어났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과잉 투자가 되고 재고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꼭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항상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그게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 크기로 터질 거냐 그것까지 제가 맞춘다면 저도 여기 안 오고 그냥 글로 몰빵을 하겠죠. 다만 그걸 조심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뭐 교수님께서 이제 길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주셨던 전제는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될 때를 전제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어떤 경제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나 경제전망 보고서를 낼 때 똑같거든요. 전제를 까는 거예요. 전제는 다른 이변이 없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 예를 들면 전쟁이 갑자기 종식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네. 저도 우리가 좀 전망을 논하는 거니까 다른 어떤 전제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이 확전되지도 않고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확전이 되거나 종식이 되거나 이런 변수가 등장하면 그때는 수정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토론이 네네. 이 지금 상황 같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저희가 토론이니까 저는 어쨌든 미국 경제를 뭐 작년부터 천천히 매우 천천히 소프트 랜딩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소프트 랜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미국의 이제 잠재 성장률 대략 한 2.1% 정도 되는데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정도.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 경제가 감당할 만큼의 용인할 만큼의 경제 둔화 그런 경제의 둔화를 어쩌면 유인하는 거죠. 용인하는 거고요. 그런 경기 둔화가 전개되고 그 전개되는 흐름이 일정 부분 요즘 나타나고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봐도 그렇고 실업률도 4%를 통과해서 살짝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임금 상승률이 정말 중요한데 임금 상승률도 4%를 밑돌고 3.9%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경기가 이제 둔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하드 랜딩 오거나
뭐 경제 위기 오거나 이런 상태까지는 안 올 거다라고 저는 가정을 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런 소프트 랜딩이 점차 진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의 전제는. 그러니까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근원 PCE도 헤드라인 PCE도 2.6%까지 이렇게 6.3에서 2.6%까지 지금 나름 상승률이 떨어져 온 상태인데 이제 이 값이 하반기 중에는 2.34% 정도에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래하는 그 배경에는 소프트 랜딩, 경기 둔화, 그리고 이 제가 항상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물가는 원래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전년보다 물가는 항상 올라왔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나름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떨어지는 현상으로 저도 이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물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경기 둔화와 맞물려서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에 부합하게까지 간다. 그럼 이제 목표했던 물가 수준에 도래되면 연준이 목표했던 물가 상승률 2.34% 수준에 도래되면 그럼 이제 물가는 잡혔으니 또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간다면 그러면 물가는 물가대로 잡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의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또 큰 어떤 충격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의 의견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뭐 이 차이가 있으니까 좋은 토론이죠. 아니 저는 제가 네. 하드랜딩을 꼭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네. 그것도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소프트 랜딩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냥 반반으로 보는 게 맞지 그러세요?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그러면 뭐 9월부터 시작해서 낮추기 시작해서 요새 뭐 몇 번 낮출 거냐 올해 2번이고 뭐 내년에 뭐 4번 낮추니 또 지난해 말에도 뭐 올해 4번 뭐 6번 뭐 그러더니 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제가 연준에서 만약에 뭐 연준 의장이든 아니면 이제 그 FOMC 그 의원이라고 위원들, 한다면 네. 저는 안 낮출 것 같거든요. 네. 왜 안 낮추냐면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물가고 하나는 이제 고용인데 물가 목표가 지금 2%인데 2%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 뭐 네. 좀 전에 뭐 지금 뭐 PC 기준으로 하면 뭐 2% 그래도 초반까지 가면은 뭐 다 온 거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다시 또 끌어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냐면 다른 쪽을 봐야 되는데 고용이나 GDP 성장률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GDP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2.1%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뭐 국제기술 전망하기는 2.6%까지 본다는데 지금 완전 고용은 완전히 초과해도 한참 초과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거 지금 어떻게 금리를 낮출 수 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고용 시장도 보면 우리가 실업률도 한 4% 정도면은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4.1% 살짝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금리를 낮추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제 그래 앞으로 이제 굉장히 경기가 나빠질 거야. 또 그래서 뭐 GDP 성장률도 떨어지고 뭐 그리고 또 뭐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겠어.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네. 그건 이론이고 현실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데이터 보고 그냥 뒤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자기가 앞서서 가지 않고. 네. 왜냐하면 아무도 못 맞추니까요. 그런 상태니까 아직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전적으로 좀이라도 빨리 해보려고 해도 아직 너무 실물 경제가 견실해서 거기에서 지금 사전적으로 내가 그래 물가에 웬만큼 목표 왔으니까 낮춘다. 왜 낮춰야 되죠? 그럼 지금 상태 그냥 유지해도 그 상태라는 거잖아요. 지금 걱정하는 거는 반대로 지금 상태 계속 유지를 했을 때 뭐 경기가 나빠져서 그래서 뭐 바꿔야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유를 하나도 못 찾겠거든요.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왜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모르겠어요. 금리를 왜 올렸습니까? 네? 금리를 왜 올렸죠?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2%에서 확 높아졌죠.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리를 왜 내릴까요? 금리는 그거는 디플레가 될까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부합하면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물가 잡히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는 겁니다. 미국의 중립금리, 목표하는 금리 자체가 대략 3.5% 수준이에요. 지금의 금리가 제약적인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지금의 금리가 제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를 정상화해 나갈 약 3.5%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국면이다. 그럼 금리를 정상화하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은 언제쯤일까? 목표하는 물가가 잡히면이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다만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물론 울퉁불퉁은 합니다만 6.3% PCE 기준으로 6.3%를 기록하고 2.6%까지 이렇게 떨어져 오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있기 때문에 2% 물가 실적치를 보고 금리를 인하하면 늦은 거고 2.34% 정도가 도래되면 금리 인하를 타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의 목표는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는 이제 고용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돼요. 근데 실업률이 지금 4.1%가 올라갔는데 물론 이것도 완전 고용이라 하지만 실업률을 3%로 만들면 더 좋은 거죠. 2.0으로 만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가 목표를 다 이루면 이제 다음 목표 경기 부양 또 고용 그리고 금융 불안 문제 여전히 아까 CRE 말씀 주셨지만 상업용 부동산 금융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잔존하기 때문에 오피스 공실률이 아직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금융 불안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는 나머지 문제 경기 안정과 금융 안정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제약적이지 않고 정상화해 나가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통화정책의 운용이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누구 의견이 100% 맞다 틀리다 하기 어려운 네, 게 네, 연준 네. 의원들도 네.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예.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것도 그게 좋은 그런 겁니다. 거고 예.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 주장이 100% 맞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막 나는 옳고 상대가 틀리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다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습니다.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2.3% 좋아요. 뭐 중립금리 그런 얘기도 요새 논의 많이 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뭐 3.5냐 뭐냐 뭐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4.0%가 그럼 완전 고용 상태인데 더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더 떨어지면 안 좋은 게 왜냐면 네. 우리가 좀 전에 잠재 성장률 2.1%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네. 완전 고용 상태에서 그렇게 되다는 만약 더 떨어진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해버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을 더 낮추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다시 또 그게 뭐냐면 임금 상승률 또 끌어올리는 거고 그게 바로 물가 상승률 또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중립금리라는 건 그렇게 되지 네. 않는 상태까지 네. 하자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공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그 부분 너무 공감합니다. 그 정도 이제 생각을 너무 공감합니다. 네. 다만 그 정부의 이제 경제 운용이라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인 것까지 감안을 해 보면 지금 현실 경제가 그냥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2.5%야. 3%면 더 좋은 거고 5%면 더 좋은 거고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이 정치적인 재정 정책의 운용상 실업률도 낮을수록 좋은 거고 경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했다면 경기를 좀 적극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네.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제롬 네. 파월이 워낙 정치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함정인 경제학자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그 정도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현은 교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뷰 말씀하신 대로 뭐 CRE 문제가 불거져서 그래서 금융부실로 이어져서 몇몇 은행들이 도산으로 이어지고 그게 뱅크데믹 현상으로 금융위기로 전개돼서 하드랜딩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드랜딩 올 수 없다라고 가정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니 뭐 제가 드렸던 의견이 100% 맞는 게 아니고 또 이현은 교수님의 말씀이 또 100% 맞을 수도 있고 뭐가 맞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니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한번 같이 그리시면서 다만 그 시나리오를 그리실 때 각각의 그 논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전개되면 아 그렇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그림 그리시면서 네네. 그렇게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한국경제입니다. 이현우 교수님께서 한국경제를 많이 논의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어가지고. 네, 중국 경제 어렵고 또 미국 경제도 하드랜딩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워낙 한국이 국내적인 영향도 있지만 미중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이 둘이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힘들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